네, TMF 일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뭔가 조금 색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 배경에서 촬영을 처음 해봐요. 저희가 원투펀치 이제 제작 사무실이 굉장히 좀 많은 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유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2층, 3층에서 사용을 하는데 네. 1층까지 오늘 내려와서 왜냐면 왜 내려왔냐면은 우리를 대우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밀려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희도 무단 점거로 이제 대답을 하는. 네. 그렇죠. 어쨌든 같이 쓴다는 거에서 그럼요. 네. 이렇게 좀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서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MF가 이게 요즘 계속 맨 얘기가 나와서 좀 저희가 계속 제가 지금 정호원 의원님이랑도 맨유 얘기를 하고 가지고. 이렇게 맨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자꾸 고춧가루 같은 느낌도 들고 자꾸 여러 가지로 이슈 안에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 아스날과의 경기는 특히 아스날의 지금 선두 경쟁 결국 원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붙기 전에 많이 불리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맨유 원정에서는 승리가 좀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아스날이 유독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물론 이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번 아스날전 때도 지지 않는 그림을 만들면서 유로파리그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 같습니다. 오늘 경기 사실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를 얘기를 해볼 텐데 결과로 따지면 이제 1대1이에요. 그리고 네. 두 팀 모두 다 별로 좋지 않은 결과죠. 사실은 뭐 맨유 같은 경우에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조금 뭐 마지막 기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우승을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신라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던 아스날도 결국에는 이 경기로 좀 더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순위표를 보면 리버풀이 29경기 70점, 네. 아스날은 28경기 55점인데 아스날이 잔여 경기 1승을 더 추가해도요 12점 차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남은 경기가 지금 10경기라고 봤을 때 리버풀의 우승 확률이 매우 좀 높아졌고요.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기록이 있는데 옵타에서 예측한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 네. 리버풀이 96.66%가 됐고 아스날이 0.3%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를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네. 인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아르테타 감독도 현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우승 경쟁 뭐 어떻게 된 것 같냐. 근데 아르테타 감독도 상황을 좀 알았는지 땡큐라고만 이야기하고 짧게 대답하고 이제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고요. 로이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날은 리버풀을 잊어라. 탑4를 신경 써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탑4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현재로서 걸려있는 위치거든요. 네. 나중에는 이제 UEFA 대회에서의 프리미어리그 팀의 평균 성적이 매우 높을 시 5위까지 그 티켓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쵸. 일단은 먼저 4위 자리에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스날이 4위 자리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우선이다. 우승을 바라보다가 아래팀의 추격을 신경 안 쓰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네가 뭐 우승할 급은 아니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긴장해라. 밑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메신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로이킨이라서 이거 아스날이 약간 또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승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네. 보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3, 4, 5위 팀이 추격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순간의 경기 상황을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노팅엄이 이번에 맨시티를 잡았죠. 그러면서 노팅엄이 다시 아스날의 4점 차로 추격하고 있고 4위인 첼시가 또 첼시는 어제 레스터를 잡았습니다. 파머가 많이 부진했고 뭐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파머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다. 네. 예, 고열 증상에 뭐 복통도 있었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일단 첼시는 쿠쿠렐라의 골로 레스터를 1대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첼시가 4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스날과는 승점 6점 차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노팅엄에게 패배하면서 5위로 밀려났는데 아스날과의 승점 차는 8점 차.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4위권 안에 드는 것만 놓고 봐도 일단 2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 놓고 봐도 뭐 상당한 추격을 지금 아스날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로이킨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승리도 조금 없어지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이에요. 좀 내부적으로 전술적으로나 뭐 어떤 좀 영향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공격수의 문제가 좀 크죠. 사실 지금 3경기 무승이 벌어진 이 시점이요. 하베르츠의 부상 시점과 좀 맞물려 있거든요. 네. 물론 하베르츠가 부상당한 직후의 경기는 레스터전이었고 그때는 공격수로 깜짝 기용된 미켈 메리노가 맹활약을 해서 아스날이 레스터를 겨우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공격수 기근 현상이 너무 많이 드러났고 하베르츠까지 빠지다 보니까 해결을 지어줄 선수의 부재 이런 네. 부분들이 아스날에게 뼈아프게 다가왔는데 메리노 카드도 결국은 반짝이 되고 말았어요. 이후에도 메리노 카드를 써보긴 했지만 막상 큰 어떤 힘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실수가 많은 모습이고 지금 그러면서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이거든요. 웨스트햄전 패배, 노팅엄전 무승부.
게다가 맨유전 무승부까지 네. 이런 아쉬운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공수양면에서 우려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노의 프리킥 골 장면도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낯설지 않은 이름이죠. 앤서니 테일러. 네. 진짜 신기한 게 앤서니 테일러는 항상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말썽을 일으켜요. 이번에도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보통 프리킥을 찰 때 프리킥과 이 수비벽의 거리는 10야드가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규정집에 일단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는 야드를 쓰기 때문에 10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이 10야드보다도 더 아스날의 프리킥 벽을 더 내려설 것을 지시한 거예요. 프리킥 벽과 킥을 처리할 브루노의 거리가 11.2야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사실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렇죠. 근데 프리킥 벽이 가로막았을 때 좀 더 앞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각이 더 커지는데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브루노의 킥이 조금 더 편하게 더 많은 방향성을 갖고서 상대 골대를 위협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니 주심이 11.2m의 선을 그어서 우리는 그렇게 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0m가 아니고 11.2m네? 이거 앤서니 테일러가 너무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 거 아니냐 라고 말할 게 너무 많아진 상황이 됐고요. 앤서니 테일러는 왜 이걸 착각했을까? 사실 이분 주심 경험 진짜 많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의 주심이면 이 정도 프리킥이면 여기가 10야드야. 육안으로 알아요. 이거는 이후에도 프리킥 벽에 있어서 좀 위치를 너무 깊이 좀 조정했다라는 지적들이 현지에서도 나오곤 하던데 앤서니 테일러가 너무 그러니까. 판정을 하는 좀 주심으로서의 어떤 기본기 당장의 문제가 좀 벌어졌고, 그게 결국은 아스날에게는 당연히 아쉬움을 줄 수 있는,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의 경기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리버풀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참 아스날이 이럴 때 확 좀 올라오면 뭐 그래도 조금 뭔가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승 양상이 이게 비슷하게 안 좋게 가는 것 같아요. 리버풀도 요즘에 내용이 안 좋았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빌라 원정에서의 그 무승부도 그렇고 에버튼 원정에서의 무승부도 그렇고, 그나마 에버튼 원정은 뭐 마지막 실점, 라스트 미닛 실점이어서 이길 경기를 좀 비겼다 느낌이었다면, 빌라전은 확실히 내용적으로도 불안함이 좀 많았고, 파리전도 사실 주목을 네. 해야죠. 파리전은 특히나 알리송의 그 대단한 9번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뉴캐슬도 리버풀이 잡았고 맨시티도 리버풀이 잡았고 좋은 내용과 결과를 챙겨준 경기들도 있었지만, 좀 전반기 때나 한참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들쭉날쭉한 느낌이 좀 네네. 있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게 파리전. 물론 파리전은 리버풀이 일부러 맨시티전처럼 약간 물러서는 축구를 했고, 그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아니었어요. 파리 원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선택인 건 맞았으나 선수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범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수비적으로 커버가 잘 안 됐는데 그걸 알리송이 기적적으로 막아주면서 리버풀이 네. 붙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에너지 레벨의 문제는 사우스햄튼전 전반에도 터졌죠. 일단 리버풀이 리드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경기 내내 크라벤베르를 포함한 미드필더진이 너무 많이 지쳐있는 느낌이라서 공격적으로의 전진이나 전개, 경기 운영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미드필더가 지치면 수비할 때 미드필더들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한두 박자씩 수비 사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늦어지고 그 사이 공간 침투를 허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던 사우스햄튼전 전반전, 이 부분도 요즘에 리버풀이 조금 불안했던 면을 보여준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리버풀은 항상 슬롯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후반전에 경기 분위기를 바꿨죠. 그 아놀드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하프타임 때 슬롯이 뭔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체도 단행을 했어요. 로버슨이 투입됐고 맥칼리스터가 투입됐고 엘리엇이 투입됐고, 하프타임에 굉장히 많은 과감한 변화를 이제 후반에 좀 주었는데, 이 세 명 다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로버슨의 경우는 좀 더 활발하게 치미카스보다도 공격 가담을 해주면서 왼쪽 윙에 루이스 디아스가 고립되지 않게끔 보조를 많이 해줬고, 여기에 맥칼리스터는 특유의 좋은 패스 능력을 통해서 중앙 미드필더진에서의 볼 배급을 확실하게 맡아줬고, 엘리엇의 경우도 활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주면서 중원의 에너지를 좀 더해줬고요. 이런 변화들이 나오면서 리버풀이 이제 경기력을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스가와라 선수의 리버풀이 만날 때마다 보여주는 핸드볼 덕분에 리버풀이 또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 리드를 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뭔가의 요소들과 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조그만 거 안에도 그렇고 큰 리그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을 좀 잘 되는 팀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아스날과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아스날은 에인토번을 1차전 16강에 차는 때 7대1로 잡았고요. 뭐 2차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굳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8강 진출을 거의 확정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스날이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상황이 나올지도 궁금한데, 물론 리그 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팀들의 추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요즘 3경기 무승인 좀 아쉬운 흐름을 한번 빡 끊고 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날도. 왜냐면 사카 같은 부상자들이 그쵸. 좀 돌아오고 돌아와서 좋은 이제 폼을 팀이에요. 찾고 예. 그렇게 되면 다시금 아스날은 리듬을 찾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한다고 해도 걱정되는 건 올라오지 않는 선수들의 폼인 것 같아요. 웨데고르가 특히 계속 좀 부진하고, 결국은 사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전방에 믿을 만한 해결사가 전무하고 메리노 너무 실수 많이 하고, 이번에 라이스가 그래도 아주 좋은 활약을 해서 공수양면에 맹활약을 하긴 했는데 웨데고르를 포함한 주축 자원들의 폼이 좀 빠르게 올라와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야 16강에서 이제 8강으로 올라가는 건 아스날이 큰 무리는 아니겠지만 리그에서도 2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수성하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도 리그가 안정적일수록 챔피언스리그에 올인하게 될 여유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인을 했을 때 이제 아스날이 8강을 넘어서 다음 라운드까지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걸 텐데, 물론 8강 대진이 쉽진 않습니다. 레알로그는 아틀레티코니까 네. 굉장히 까다로운 건 맞으나, 그래도 일단 8강 진출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버풀은 이제 오히려 리그가 완전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말에 이제 뉴캐슬과의 카라바오 결승도 있어요. 그쵸. 이 경기까지도 아주 중요한 일정으로 리버풀은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파리와의 16강 2차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전을 알리송의 대단한 선방쇼로 1대0 승리를 하긴 했어요. 알리송의 기적적인 선방 덕분에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용상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데, 사실 리버풀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요즘에 내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우스햄튼에게 마저도 전반의 내용이 개운치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2차전이 안필드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의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압박도 하고 파리를 휘어잡으려고 할 텐데, 네. 휘어잡으려고 해도 휘어잡아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떨어진 에너지 레벨과 경기력이면 다소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팬들이 봤을 때는 파리를 홈을 불러들인다는 점은 분명 리버풀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이나 스스로의 경기력에 대한 약간의 우려점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좀 따라올 수 있고, 결국은 그 슬롯 감독도 사우스햄튼전이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원래는 파리전에 한 2배 정도의 강도로 덤벼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오늘 사우스햄튼과의 전반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5배, 6배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예, 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요즘에 분명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느껴진다는 건데, 그런 아쉬운 점, 불안한 점을 파리전에 출발부터 어떻게 잘 사로잡고 가느냐, 바로잡고 가느냐. 그래서 선제골 넣으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선제골이 안 나오면 아무리 안필드라고 해도 정말 모르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런 거예요. 1등하는 반에서 전교 1등하는 애한테 이게 조금 뭔가 느슨해졌어. 한 번씩 집중해야 돼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또 슬롯이 한마디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효과가 바로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해요. 파리와의 16강 2차전, 뉴캐슬과의 카라바오 결승전. 어느 버릴 것 하나 없이 너무 중요한 이제 일정들이기 때문에 이 한 주를 리버풀이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올 시즌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욕심쟁이 아니에요? 뭐 이게 되니까 자꾸 다른 것도 막 어느 하나 버릴 것 없고 막 이런 느낌으로 욕심쟁이네. 지금은 욕심 낼 때 내야 돼요. 욕심 낼 때 내지만. 네. 아니 앞에 밥상이 차려졌는데 거기서 밥 한 숟갈 안 뜨는 거는 내가 나머지 안 되는 팀들 기분이 좀 네. 그렇네. 그쵸? 여러분들 아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리버풀은 지금 즐거운 상황이고 다른 팀들은 조금 속이 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즐겁기도 하네요. 다음 TMF 어떤 얘기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